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냐면은요. 연방 파산법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의 내용을 그러니까 문제풀이 중심이 아니고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리뷰 형식으로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오늘 같이 해보시고 이게 좋다, 나쁘다, 또는 조금 어떤 점이 미흡하다 이런 거를 좀 코멘트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만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은 2008년, 9년, 10년, 3년치 릴리스 퀘스천을 제가 이제 뽑아서 그걸 챕터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을 코멘트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은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해 본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는요. 강의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 준비되셨죠? 연방 파산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연방 파산법 챕터 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게 될 비즈니스에서 공부하시게 될 것 중에서 연방법을 딱 두 가지 공부를 하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Federal Bankruptcy Code하고 그 다음에 Federal Securities Act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연방 파산법과 연방 증권법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연방 파산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짧은 시간 동안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연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산법은 무슨 법이다? 그죠? 성문법이다. 다시 말하면 법전이 있고요. 그 법전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는 이제 연방법을 공부를 하실 거고요. 자, 파산의 주요한 방법에는 챕터 7, 9, 11, 12, 13 그렇게 있죠. 네. 자, 챕터 7이 주로 중심이 되어지고요. 거의 95% 정도가 챕터 7에서 포커스가 맞춰져서 출제가 되어지고, 챕터 9은 이제 Municipal Debt Adjustment라고 해서 정부기관이나 어떤 지방 어떤 기관들, 지방정부단체들의 파산과 관련돼서 챕터 9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죠. 뉴욕시티나 캘리포니아 스테이트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파산이 이루어질 때 적용되는 룰이 챕터 9이 되겠고요. 그 다음, 챕터 11은 이제 리에거니제이션이라고 해서 회생제도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가끔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을 할 거고요. 챕터 12는 농가 운영을 정상화시키려는 농민들이 하는 어떤 그런 챕터 12가 있고, 그리고 챕터 13은, adjustment of that on an individual with a regular income이라고 해서, 정규적인 소득이 있는 인디비주얼의 어떤 채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챕터 7으로 들어갔다가 챕터 13으로 바뀌거나 또 챕터 13으로 갔다가 챕터 7으로 바뀌거나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챕터 7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뭔가 갑자기 비즈니스가 회생이 됐거나 또는 레귤러한 인컴이 생겼다. 그래서 챕터 7으로 진행됐던 절차가 챕터 13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농담 삼아서 실무적으로는 챕터 20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챕터 20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고 챕터 7으로 들어갔던 파산의 절차가 챕터 13으로 바뀌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다.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챕터 7이 중요하고요. 챕터 7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파산은 뭐로 시작을 합니까? 파산은 먼저 큰 그림을 잡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뭐로 시작한다? 그죠? petition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파산의 신청으로 게시가 되죠. 자, 파산의 신청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voluntary petition이 있고요. voluntary petition. 다시 말하면 채무자 자신이 하는 파산 신청이 있고 다른 하나는 involuntary petition이 있죠. 그죠? 네, 이거는 채권자들이 하는 파산 신청입니다. 자, 조건이 있네요. voluntary petition의 조건과 involuntary petition의 조건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실 내용이죠. 파산 신청의 조건이 무엇이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voluntary petition보다는 involuntary petition에 대한 조건을 숫자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자, voluntary petition이건 involuntary petition이건 어떤 조건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절차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voluntary petition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테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테스트에 대한 것도 간단히 이제 언급을 할 거고요. 자, 파산을 신청을 했으면 신청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automatic stay가 이루어지죠. 네, automatic stay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채권 회수 절차가 딱 중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빚쟁이들로부터 독촉 전화가 너부터 잠시 해방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돈 갚아라 했던 것에부터 잠시 해결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의 심사를 걸쳐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order of relief라고 하는 절차 개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보통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뭐 우리가 히어링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컨테스트도 하고, 이의 제기 같은 것도 하고요. 자, 절차가 시작이 되어지고 나면은 누가 임명이 되냐면 트러스티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이 되었죠. 그죠? 파산 관제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보통 인터림 트러스티는 그 임시 이제 관리인이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스스로 어떤 그 관리인을 선임이 가능하죠. 나중에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정이 되어지는데, 파산 관제인이 하는 역할이 뭔지가 이제 우리가 중요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가 administration 합니다. 그죠? administration.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 관리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채무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회수를 해서 리퀴데이션 시키는 거죠. 현금화 시키는 거. 또 채무자가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없는지, 혹은 특별히 뭐 누군가한테 preference transfer 같은 게 없었는지를 전부 다 셋어사이드 시켜가지고 파산 재단으로 돈을 끌고 들어오는 역할. 이것이 이제 우리가 administration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뭡니까? distribution을 하죠. 이걸 이제 나눠주겠죠. 자, 요거 중요하죠.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그래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분배를 할 거냐. 자, 시험 목적상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통해 가지고 파산재단을 구성을 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했을 때 모든 파산에 대해서 모든 채무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돼요? 디스차지 레터를 받습니다. 보통 이 디스차지 레터를 받을 때까지 한 3, 4개월 정도 보시면 돼요. 히어링 하는데 한 달 걸리고, 심사에서 뭐 배분하고, 일반적으로 개인 파산일 때 디스차지 레터를 받게 되는데, 디스차지가 됐다라고 해서 모든 파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전부 다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파산에 면제가 안 되는 채무가 있죠. 면제에서 제외가 되는 채무. 어떤 경우에는 아예 파산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채무들이 면제에서 제외가 될 것이냐, 또 어떤 경우에 아예 파산 자체가 기각이 될 것이냐, 그렇게 큰 그림을 잡아 놓으시고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voluntary bankruptcy petition이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게 될 텐데, 자, 거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debtor가 need not be insolvent다. insolvent가 반드시 필요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컴 테스트만 통과를 하면 되고요. 자, 예외 조항들 몇 개 볼게요. 자, 인슈런스 컴퍼니나 뱅크나 세이빙 앤 런 인스티튜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법에 적용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계신 연방 파산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 누구도 있어요? 네, 철도회사도 챕터 7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voluntary가 이제 좀 더 중요한데요. involuntary bankruptcy peti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에 의해서 파산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인데, 자, 파산의 요건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뭡니까? 채권자 수가 12명 이상인 경우, 12명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채권자는요, 무담보 채권자의 수를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하고요. 채권자의 토탈 수가 12명 미만이다. 다시 말하면 뭐 2명이거나 5명이거나 할 때는요, 자, 무담보, unsecured claim이죠. 무담보 채권의 합이 자, 14,425불입니다. 혹시 예전 강의 있으셔가지고 숫자가 13,000불대로 되어 있으시면은요, 14,425불로 숫자를 바꿔놓으세요. 13475였는데 14425로 바뀌었습니다. 14425. 요 금액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무담보 채권의 합의. 자, 담보 채권은 들어가지 않고요. 무담보 채권의 합의 14,425불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 그 밑에 줄에 뭐 있습니까? 채권자 한 사람이서도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저거 중요한 내용이죠. 자, 반면에 채권자가 12명 이상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1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죠? 똑같이 무담보 채권의 합은 14,425불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1442인데, 자, 채권자가 몇 명 모여야 돼요? 그렇죠. 3명 모여야 되죠. 최소한 3명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한 명이나 2명으로서는 채권이 뭐 10만 불이건 100만 불이건 상관없이 파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채권자 토탈 멤버가 12명이 넘어갈 때는요, 최소한 3명이 모여야지만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6번 암기하시고요. 자, 그렇고 나면 이제 파산 신청이 automatically, 신청이 되면 automatically 모든 어떤 채권 해소 절차가, 스테이가 되는데,
다만 엘리몬이나 Perfect Secured Holder 이런 인트레스트 홀더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어프로벌을 받아서 미리 이게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엘리몬이 같은 경우는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인데 이게 파산으로 해서 중지가 돼버리면은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몬이나 또는 Perfect Secured Interest 같은 경우에는 담보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담보물이 하나 있는데 담보 채권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먼저 가져갈 거니까 파산이 진행이 된과 별도로 이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 파산 신청이 채권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될 때는 데러가 컨테스트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챕터 7으로 들어온 게 챕터 7 다시 말하면 리퀴데이션이죠. 모든 내가 빚을 청산해달라고 하면 들어온 것이 디스미스되거나 기각되거나 또는 컨버전 챕터 13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를 한다? 테스트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페시픽 민드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1단계, 2단계 설명드렸죠? 1단계 에버리지 인컴 테스트라고 2단계 스페시픽 민드 테스트를 한다. 에버리지 인컴은 6개월 동안의 에버리지 인컴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스테이트의 유사 사이즈의 패밀리, 뭐 4명이면 4명, 가족의 수가 5명이면 5명의 어떤 에버리지 인컴이 있는데 그것보다 작으면 어뷰즈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챕터 7으로 되는데 즉 같은 주에 살고 있는 컨센서스에서 정해놓은 그 에버리지 인컴보다 높으면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다 그랬죠. 그 테스트가 뭡니까? 2단계죠. 스페시픽 민드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정 금액이 60개월 곱해가지고 데터의 평균 금액을 쓸 때 디덕션 내는 금액을 빼서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챕터 13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고 일정 금액 안 되면 챕터 7으로 오케이 된다.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한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voluntary petition을 했다나 그래서 무조건 파산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파산이 기각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할 때는 이제 변호사들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게 내가 채무가 탕감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먼저 보시고 나셔서 파산 지정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론 이제 3단계 리버트 할 수가 있죠. 어떤 어뷰즈의 프리점션을 우리가 리버팅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한 달에 뭐 몇천 불씩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디덕션은 안 되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아프셔서 어쩔 수 없이 병원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이빙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어뷰즈를 리버트해서 부인을 해서 내가 챕터 7으로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는, mandatory credit counseling. 자, 그거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 밑에 줄에 보니까, credit counseling must be within 180일 of filing of bankruptcy petition. 자, 그 말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bankruptcy petition을 하고, 18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credit counseling을 받아야 됩니다. 이 미국은 이 credit counseling이 굉장히 중요하죠. 크레딧이 중요하기 때문에, credit counseling, credit counselor에게 가서 내가 bankrupt를 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카운셀링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mandatory입니다. must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챕터 7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챕터 7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자, 이게 퍼티션이 돼서 automatic stay가 되고 절차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뭐가 이제 구성이 돼요? creditors meeting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퍼티션하고 45일 이내에 크레디터들이 모여서 뭐 자기가 이제 얼마를 더 받아야 된다, 담보가 있다 없다 이런 거 회의를 하게 되고요. 데러가 참석을 해야 되죠. 자, 그럼 2번이 중요하죠. 자, 파산 재단이 구성이 되어지는데 어떤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지느냐 궁극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트러스티는 bankruptcy를 representative 하는 대표적인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데터의 재산에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되어지느냐, 데터가 현재 갖고 있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third party를 빌려준 것,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인컴이 나온다. 렌털 인컴이 나온다. 자, 그것도 전부 다 bankruptcy estate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소가 10마리가 있는데 송아지를 20마리 나왔다. 전부 다 bankruptcy estate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bankruptcy를 petition 했는데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았다거나 뭐 배우자가 사망해서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거나 땀 흘리지 않고 그대로 나한테 들어온 돈이 있으면 자, 그것이 6개월 이내에 벌어졌으면 그거는 bankruptcy estate로 들어갑니다. 하나 기억하실 것은 내가 bankrupt를 했다라고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번 돈까지 전부 다 bankruptcy 재산으로 bankruptcy estate로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땀 흘려서 번 거는 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개인 재산을 봅니다. 즉 내가 bankrupt를 할 때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만 이제 bankruptcy estate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누구의 걸로 들어간다? 내 게 아니라 bankruptcy 걸로 들어간다 이거죠. bankruptcy estate 걸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exemption이라고 하는 개념 있죠? 설명드렸습니다. exemption 뭡니까? 내가 일정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법에서
프로텍트를 해주는 거죠. 뭐 집은 얼마까지, 뭐 자동차는 얼마까지는 프로텍트를 해주고 그거를 초과하는 금액이 이제 뱅크럽시 액트에 넘어간다. 그게 이그젬션이라고 하는 개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산관계인이 임명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 제너럴 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뭐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뭐 뱅크럽시를 할 때 내가 대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계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 내가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 스페셜리스트 고용할 수가 있죠. 자기가 서비스한 거에 대해서 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자기가 변호사면은 자기가 트러스티도 하면서 변호사도 해서 이종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B번 어떤 내용입니까? B번은요. 그러니까 내러가 계약을 해놨는데 계약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계약을 완성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며칠 안에 60일 안에 결정하라 이거죠.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계약을 이행을 할 거고요. 계약을 여기서 취소해버리고 계약을 위반해버리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고 하면 계약을 위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위반 당한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반 당한 상대방은 손해를 받겠죠. 그러면 그 손해만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요. 그 손해 금액은 마치 기존의 채권자가 무담보로 데터한테 돈을 빌려줬던 것과 유사하게 처리가 돼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 금액만큼 예전에 마치 무담보로 어떤 제공을 해준 채무가 있는 채권이 있는 것처럼 취급이 되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약이 아직 executory contract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안 된 어떤 임시정 계약에 대해서는 트러스티가 60일 안에 이거를 계약을 위반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C번에 별표가 완성상 되어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러스티가 뭐를 잡아낼 수 있다? fraudulent transfer, preference transfer를 잡아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fraudulent transfer라고 하는 건 뭡니까? 파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자기 재산을 빼돌려 놓은 거네요. 그죠? 뭐를 가지고? 인텐션을 가지고. 자, 이게 파일링 하기 전 2년 전으로 숫자 2로 해놓으세요. 2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오래 했으면 그 전에 그 전전에 있어서 거래를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은닉해놨다거나 의도를 가지고 뭔가 재산을 숨겨놨다거나 또는 내가 이게 지금 시가가 뭐 10,000불짜리인데 말도 안 되게 500불 받고서 팔았는데 그 상태가 인solvency 상태였거나 아니면 그 거래로 인해서 solvent였던 데러가 인solvent로 바뀌어버렸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본다? fraudulent transfer로 본다 이거죠.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은닉했다고 봐서 이거를 누가 취소시킨다? 트러스트가 취소시켜버리고 그 재산을 다시 환수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preference transfer죠. preference transfer. 특기적 양도입니다. 특기적 양도는 기존의 채권자 중에서 한 명을 딱 집어가지고 데러가 뭐를 준 거예요? 특혜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얘한테도 10,000불 빌리고 쟤한테도 10,000불 빌리고 해서 5명한테 10,000불씩 빌렸는데 내가 얘랑은 좀 친해요. 그래서 내가 파산을 할 것 같으니까 4명은 그대로 놔두고 한 명 거를 미리 갚여버렸거나 그죠? 네, 채무 변제를 했거나 아니면 똑같이 무담보 채권인 5명한테 그 중에서 한 명을 딱 집어가지고 담보물을 제공을 해줬거나 이런 게 뭐다? preferential transfer다. 티켓을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크레디터 어떤 그 트러스티가 bankruptcy 트러스티가 취소시켜가지고 그걸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까지예요? 파일링 하고 나서 90일, 3개월 동안에 있었던 거를 보겠다 이거죠. 자, 암기사항이에요. 자, 90일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만에 인사이더에게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90일이 아니라 몇 년으로 늘어난다? 1년으로 늘어난다.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이더 누군지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preference transfer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것들 중요합니다. 자, 일상의 거래들, contemporaneous exchange. 내가 기존에 거래하던 데랑 계속해서 일상적인 거래를 했다. 오디레 코스 비즈니스 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contemporaneous exchange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크레디터한테 돈을 빌려왔는데 기존 크레디터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크레디터를 받아가지고 내가 돈을 빌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담보 설정을 해줬다. 상관없다 이겁니다. 또 이렇게 new value를 받고 new value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로 보지 않는다? preference transfer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자, 뭐가 문제예요? antecedent debt에 대해서 원래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딱 골라가지고 내가 미리 갚아버린 것. 이것들을 우리가 preference transfer 본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컨슈머 데러에게 600불 이하로 페이먼트 한 거, 뭐 크레딧 카드 빚을 뭐 600불 더 뭐 미리 갚았다거나 또는 뭐 우리 저기 뭐죠? 뭐 손님한테 내가 뭐 줘야 될 돈이 있었는데 600불 먼저 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레귤러 페이먼트도 마찬가지고요. 체러티 마찬가지로 뭐가 아니다? 프로펀 트랜스퍼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파산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러스티가 임명이 돼서 관리를 했죠. 어떻게 관리를 한다? 뱅크럽시 액트를 구성하고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거는 취소를 시키고, 그래서 뱅크럽시 에이트를 이제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파산 재단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분배를 하죠. 그죠? 분배를 하는데, 내 맘대로 분배하느냐? 그렇지 않죠.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크게 우리가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1단계가 담보채권, 2단계가 무담보채권인데 우선권이 있는 채권, 3단계가 무담보채권. 그렇게 이제 3단계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담보채권은 우리가 동산 같은 경우는 UCC9을 통해서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 구분해 봤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레코딩을 통해서 뭐 알았느냐, 몰랐느냐,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를 가지고서 부동산 저당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남은 돈이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담보가 잡혀져 있지 않은 물건들을 팔아가지고 남은 돈, 또는 담보물을 팔아가지고 채무변제하고서 남은 돈, 이 돈들이 모여가지고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2단계에서는요, with priority, 우선권이 있는 무담보 채권이죠. 자, 그거, 우리 이미 설명드렸지만, 1순위, 뭡니까? 별표 쳐놨죠? 1순위. spouse and children에게 주는 거. 하지만 child support, alimony 이런 것들입니다. 자, 1순위입니다. 그 다음, 2순위죠? 2순위, administrative expense요. 파산과 관련된 사무관리 비용이요. 다시 말하면, 보통 이제 요즘에 변호사들, 파산 전문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바쁜 시즌이잖아요.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가 이제, 뱅크럽을 하고 나서부터 미국 경제가 갑자기 나빠지고, 또 요즘은 조금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그거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침체가 돼버리고, 그래서 예전에 에쿼티가 막 뛰던 것들이 이제, 뭐 바닥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제 변호사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거 하는 게 좋겠냐, 안 하는 게 좋겠냐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비를 이제 낸단 말이에요. 보통 뭐 2,500불, 3,500불, 뭐 그 사이인 것 같은데, 뭐 하는 변호사분들이. 그러면 그 돈은 먼저 변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먼저 변제가 안 되면, 누가 이거를 맡아가지고 파산을 해주겠어요. 저는 트러스티나, 그런 어떤 파산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변호사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2순위로 먼저 빠져나간다 이거죠. 별표 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1순위 별표, 2순위 별표죠. 그 다음 3순위는 뭐예요? 네, 3순위 미들 클레임이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목 표시해 놓으시고요. 4순위 웨이즈 클레임인데 4순위, 5순위 묶어놓으셨죠? 네, 자, 그거 금액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1,725불이요. 11,725로 바꿔놓으세요. 지금 이제 예전 거 우리 온라인에 올려져 있는 거가 혹시 예전 거로 되어 있으면 11,725불로, 자, 그거 두 가지 숫자만 아시면 돼요. 아까 우리 무담보 채권 금액 합하고, 웨이즈 금액하고. 자, 노동자 한 명당 6개월 동안 미리 임금에 대해서 11,725불을 먼저, 변제해주더라 이거죠. 자, 근데 그것이 4순위와 5순위가 금액이 합쳐서 11,755불이죠. 따라서 월급 밀린 게 11,750 넘어가 버리면 5순위에서 인플로이 E의 베니핏 플랜에다가 내줘야 됐던 금액이 밀린 게 있어도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만약에 임금 밀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인플로이 베니핏 플랜에 11,725불을 풀리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임금채권 밀린 게 1,000불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임금채권 1,000불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725불만큼이 5순위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4순위와 5순위가 합쳐서 11,725불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6순위 지워버리시고 7순위 세모 표시, 8순위 텍스요. 텍스는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는 이게 이제 미리 정리를 해놓거나 끝나도 계속해서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순위 세모 정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순위가 뭐다? 네, 위자료, 알리머니 찰 서포트. 2순위가 파산 관련해서 발생된 사무관리 비용. 그 다음에 웨이즈 클레임과 인플로이 베니핏 플랜인데 11,720불까지 합쳐서 먼저 웨이즈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인플로이 베니핏 플랜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 그렇게 이제 5가지만 명확하게 숫자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도 소리하면 뭘로 갑니까? 우선권은 무담보채권으로 가는 거죠. 그거 되시겠죠? 순서대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채무가 면제가 되네요. 디스차리가 되는데 마지막까지 오셨죠? 자, 채무가 면제가 되어지는데 무조건 다 면제가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아예 면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면제가 안 되는 채무가 있다 이거죠. 두 가지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파산 자체가 기각이 되는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뭔가 신뢰성이 없던 거예요. 그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해놨는데 그게 너무 많이 걸려요. 계속해서. 그래서 뭔가 재무대표 달라고 그러는데 재무대표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건 된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파산 자체가 아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파산이 계속돼서 모든 채무
발표된 면제가 취소된다. 그런 상황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링을 하기 전에 있었던 프로드 앤 트랜스퍼는 그거만 잡아내가지고 그냥 취소시켜서 환수하면 되지만 파산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 이거는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크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파산세가 무효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셋에 대한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거나 중요한 질문에서 답변을 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고의적으로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해를 가했다거나 그렇죠? 이거를 채권자한테는 죽어도 못 준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자기 재산을 그냥 불질러 버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질 때는 파산세가 지급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파산을 우리가 몇 년마다 할 수 있냐면은 9년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에 과거는 7년마다였는데 지난 6년 동안이었는데 지금 지난 8년 동안을 바꿨습니다. 8년 동안에 파산을 한 경험이 있으면 파산 신청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에 보니까 면제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죠? 네, 뭐가 있습니까? 텍스요. 네, 텍스는 면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1순위에 먼저 빠지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빠지지만 그래도 못 갚는다고 할지라도 텍스는 계속 남아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언스케일드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채무자가 뱅크럽시 파일링을 할 때 모든 채무의 채권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것이 채권자 노티스가 가고 채권자의 채권자 미링을 통해서 자기가 뭐 100만 원 빌려준지 200만 원 빌려준지를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는데 채권자 리스트에서 아예 빠져버렸어요. 데터가 안 써가지고 노티스 못 받았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언스케일드 대시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면제에서 제외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엘리먼이나 차일 서포트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면제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그다음 인베즈먼트, 횡령이나 프로드로 해서 발생한 채무도 면제로 제외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프로드, 자기의 재무 상태를 거짓말로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은행에 돈 빌렸다. 이런 것도 면제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배려가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혀가지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발생한 어떤 손해배상 그런 경우에도 면제에서 제외가 되어진다. 그다음에 에듀케이셔널 론도 면제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면제에서 제외되는 것들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어때요? 계약을 위반당한 사람은 무담보 채권자의 지위로 가서 면제받고 변제 못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따라서 계약을 위반하는 거는 모두 다 내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톨트를 했는데 그것이 인텐셔널 톨트가 아니라 네글리전스예요. 네글리전스로 되면은 그거는 면제를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리어퍼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에도 불구하고 내가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리어퍼메이션을 한다 그랬죠? 실제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요것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한 30분 정도 했는데 뱅크럽시 정리되세요? 챕터 7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딱 정리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사실은 시험에서 아실 필요는 없어요.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정도만 찝어가지고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챕터 7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 챕터 11 조금만 볼게요. 챕터 11은 이제 리얼거니제이션인데 이거에 대한 배경은 뭐 충분히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챕터 11에서는 실제로 실무적으로는요. 100건이 들어가면 이게 리얼 플랜이 어드미션 되는 거는 80건도 없습니다. 80건은 안 돼요. 20건 정도만 이제 승인이 나는데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트러스티가 반드시 임명될 필요가 없다 이거죠. DIP라고 하는 데터린 포지션으로 트러스티 없이 기존 채무자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발언트 뱅크러시 모두 가능하고, 그죠? 인디비주얼,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모두 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철도회사, 웨일러드 컴퍼니도 챕터 7 안 됐지만 챕터 11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물론 금융기관들은 챕터 11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2번이죠. 계획안을 제출하는데 이 계획안은 보통 데터가 트러스트가 임명되지 않는 데터가 exclusively right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승인이 3번 별표 쳐주시고요. 누구도 채권자도 하고 주주도 한다 이거죠. 자, 그거 승인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주는요. 주주의 수의 3분의 2, 그죠? 주식 배율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요. 채권자는요. 채권자 수의 절반 이상, 채권 금액의 3분의 2 이상, 그죠? 여기 채권자 금액의 채권 금액의 토탈 채권 금액의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채권자 수의 절반 이상이 어드미션을 받아야지만, 어프로벌을 받아야지만, 그 채권자들의 승인이 오케이가 되는 거고, 또 채권자 승인만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주주 승인도 받아야 되는 주주 승인은 3분의 2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리얼 플랜이 어프로벌을 받으면 법원에서 이제 컨퍼메이션을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채무는 다 없어지고, 그 계획안에 따른 새로운 채무가, 새로운 채무로 이제 바뀌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챕터 13는 시험에 뭐 실제로 나오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레귤러한 인컴이 있는 인디비주얼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로지 발런트리 포지션만 가능하다. 그래서 채무를 조정하고 채무를 구성을 하고 채무 연장을 해서
레귤러한 인컴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네가 못 갚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갚아나가라 라고 채무 구성을 바꿔주거나 채무 어떤 만기를 연장시켜주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챕터 13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산복과 관련돼서는 지난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릴리스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출문제는 없고요. 자, 반면에 이제 Federal Bankruptcy 코드를 끝나고 나면 이제 Federal Securities Act가 이제 중요할 텐데, 자, 그거는 이제 기출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조금만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문제 수가 한 6문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내용 정리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전히 알러지가 심해서 죄송합니다. 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말할 때 보통 이러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렇게 목도 저는 잘 안 쉬어요. 소리를 뭐 8시간, 9시간 강의를 해도 우리 학교에서 강의할 때 뭐 낮에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또 밤에는 또 학원 와서 강의하고 또 학원 강의 끝나면 또 이제 우리 미팅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그래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이제 목이 알러지 때문에 그래서 코도 막히고 그리고 미국 애들은 이거 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괴로우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Federal Securities Act 보죠. 우리 교재 89페이지. 자, 보면 우리가 증권법이고요. 네, 증권의 개념 정의, 그죠? 다른 사람의 노력을 통한 investment and profit이다. 네. 자, 이게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은 다 나열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investment and profit이 났으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본다? 증권이라고 본다. 33년, 34년 구분 되죠? 네,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거, 증권의 유통과 관련된 거. Type of security, equity security, debt security 구분하실 수 있겠고요. Limited partnership interest만 우리가 증권으로 본다. 그쵸? 왜? 다른 사람의 노력을 통한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프로핏이기 때문에 제너럴 파트너십은 나의 노력을 통한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도 그렇고 CD는요. CD 우리가 서리피 디파짓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은행에다가 내가 돈 넣어놓고 이자 받는 건데 우리가 연방증권법에서 판례에 따라서 CD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권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요거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SEC가 하는 거 안 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설명드렸던 거고 4번이 이제 모든 연방증권법에 따라서 각 주마다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트 시큐리티 섹터 할 때는 저걸 뭐라 부른다? 블루스카이 로라고 부른다. 거기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연방법을 따랐다라고 해서 주증권법까지 따르는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랬죠? 주증권법도 토탈이다 따라야 된다. 서류를 연방에다 5개 넣고 주에다가 10개 넣어야 되면요 연방에다가 5개 넣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에다가 10개를 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파이낸스 회사를 같이 미팅을 했었는데, 알만한 회사예요. 알만한 큰 회사죠. 그래서 큰 회사의 어떤 대표로 계시다가, 지금 이제 본인의 이제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회사를 이제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뉴욕에서는 이제 다 알려진 내용인데, 이제 거기 대표분이, 저랑 친구여서, 오늘 이제 꽃다발 사들고 갔죠. 예전에 이제 아주 큰 증권사에서 대표로, 법인장으로 있을 때는, 거기가 이제 아주, 건물이 좋거든요. 브라이언 박 바로 이제 근처에 있는 아주 큰 회사고, 인테리어만 몇억 이렇게, 들였던 회사인데, 또 요번에 가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인테리어가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 회사니까. 그러면서 옛날에 했던 거랑 지금이랑은 좀 다르다. 생각보다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런 인베스트먼트 관련한 어떤 일을 하려면 SEC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이게 미국은 이 증권과 관련돼서 SEC의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 비해서 한국의 어떤 금융감독원에 비해서 SEC에서 어떤 관리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도 많이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물어보겠다 그래서 비싸다고, 내가 좀 비싼데, 그냥 예전에는 된장찌개를 사줬지만, 이제는 된장찌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했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일할 때, 참 맨날 레귤레이션도 많이 읽고,
저도 잘 모르니까 많이 뭐 우리 동료들한테 뭐 선배들한테 많이 배우고 그랬었는데 이 증권과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요즘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회사도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그 제자를 데려다가 이제 인턴도 시키고 거기 이제 우리가 취업도 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배워보시면은 도움 많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파이낸스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회계가 있고 파이낸스가 있는데 파이낸스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가서 하면은 뭐 이제 애널리스트 하시거나 뭐 리서치 하시거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레귤레이션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때 지금 공부하신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증권을 발행을 할 때, 물론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건 언더라이터의 업무를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캐피탈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투자를 받아 투자 자문 역할을 하는 거지만, 어떻게 이제 여기 프로세스가 되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유가증권 신고서를 만들죠. 그래서 SEC에다가 등록하고, 20일 기다렸다가 판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인데, 유가증권 신고서를 만들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유가증권 등록하고 나서 20일 있다가 이펙티브 되면은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웨링 피리어드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제 구분이 되어지죠. 네, 광고, 오럴 광고는, 그렇죠? 청약, 오럴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리트는 못하고요. 광고 못하는 게 원칙인데, 투음성 애드벌타이즈먼트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리튼 오퍼도 예외적으로 뭐는 가능합니까? 프리리미너리 프로스펙터스는 가능하다 그랬죠. 예외적인 것들이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투음성 애드벌타이즈먼트 예외고, 네. 광고에 대해서, 청약에 대해서, 리튼 청약에 대해서, 리튼 오퍼에 대해서, 프리리미너리 프로스펙터스는 예외이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프리리미너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레드 헤어링 프로스펙터스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그런 데는 강의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곱이 있고, 곱이 이제 청어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반면에 투음성 애드버타이즈먼트는 광고이긴 하지만 이거는 묘소 광고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어퍼가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웨딩 피리어드로 인정되는 광고이다. 좀 되겠고요. 유가증권 신고서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쉘프 레지스트레이션 뭐였습니까? 이게 거의 매년마다 회사의 내용이 많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올해 뭐 몇백만 원치를 발행을 할 건데 미리 그거를 정해놓고 그래서 뭐 먼드 같은 거 발행할 때 그 레이트만 달라지니까 그 레이트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특별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다렸다가 팔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일괄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제도인데 뭐 인정된다 그랬죠. S2, S3, SP1, SP2는 S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 신고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할 때 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IPO를 하잖아요.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쓰는 유가증권 신고서의 폼이 S1입니다. 아주 되게 두꺼운 색깔과 분량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펀딩을 할 때, 증권 발행할 때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이 S2, S3, 또는 스몰 비즈니스가 이제 SP1, SP2 같은 것들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이 중요했었죠? 3번에 exemption. 자, 뭘 exemption 하는 겁니까? 유가증권 신고서의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트라 드래프트인데 이것이 만기가 9개월 미만이고 인베스트 목적이 아니면 이 동시 조건이죠. 그러면 그때는 유가증권 신고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베스트 목적이거나 만기가 9개월이 넘어가는 그때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 두 번째, 뭐 정부나 CD나 가버먼트나 그쵸? 또는 비영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권들은 면제가 되어집니다. 유가증권 신고 제출을 면제받는다. 참고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exempt 트랜잭션이에요. 거래의 성격상 면제가 되는 게 첫 번째가 인트라스테이트 주내 발행을 말하는 거죠. 주내 발행은 뭐만 지키면 된다? 오케이. 블루스카이로만 지키면 된다. 그죠? 블루스카이로만. SEC에다가 유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유가증권 신고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주내 발행이 되려면 그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고 뭐 거기서 나오는 돈의 80%가 그 주에서 쓰여야 되고 등등 있는데 중요한 것은 9months죠. 네, 마지막 팔고 나서 9months 동안은 다른 주에 있는 사람한테 대팔 수가 없다. 9개월 동안은 반드시 그 주 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9개월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가 레귤레이션 A죠. 레귤레이션 A는 금액이 얼마까지? 500만 불까지. 완전 면제는 아니고 뭐를 대신해서 됩니까? 그렇죠. 어퍼링 서큘러 대신해서 된다고요. 자, 이 어퍼링 서큘러라고 하는 서류가 유가증권 신고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유가증권 신고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어퍼링 서큘러는요.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가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불까지 보통 이제 옛날에 인터넷이 처음 했을 때 이제 어퍼링 서큘러 넣어가지고 그냥 레귤레이션 A로 확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경우가 있는데 95년도, 96년도에 뭐 브루잉 컴퍼니 맥주 회사에서도 이런 거 한번 했었고. 자, 어쨌든 감사받을 필요가 없는 재무제표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레귤레이션 A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레귤레이션 D죠. 룰 504, 505, 506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각각 504는 100만 불까지. 자, 기간 얼마입니까? 1년 이내죠. 그쵸? 1년 이내 100만 불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투자자의 수혜 제한이 없고, 제너럴 퍼블릭 세미 애플트 못하고요.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2년 동안 전매가 금지가 되어지고요. SEC한테 팔고 나서 15일 안에 노티스 줘야 된다. 그죠? 자, 이미 다 공부하셨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자, 505는요. 500만 불이죠? 5로 끝나니까 어떻게? 투자자의 수의 제한이 있죠. Unlimited는 누구? Accredited Investor요. 네. 그 다음에 35명은요. 그죠? Unaccredited Investor, Non-Accredited Investor요. 네. 그런 사람들은 35명까지만 이제 팔아야 된다. 나머지 May, Must, SEC 묶어놓으셨죠? 네. 뭐 못한다? General Public Sales 못하고, 광고 못하고, 2년 동안 전매 제한이 금지가 되어지고, 전매가, 다른 사람한테 못 판다 이거죠. 그 다음에 15년을 늦춰야 되고, 이 세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자, 반면에, Non-Accredited Investor한테는 뭐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까? 네. Information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팬케이 같은, 그런,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가 들어있는 그런 회사의 설명 자료들 같은 것들이 충분히 어세스가 될 수 있도록, 네, 장치를 마련해놔야 된다. 자, 반면에 506은요, 네, 투자자의 수에 제한이 없고, 금액에도 제한이 없죠. 그런데 투자자의 종류에 제한이 있죠. 네, 투자의 종류에, 물론 이제, accredited investor는 unlimited인데, non-accredited investor는요, 35명인데, non-accredited가 아주 무식한 사람이 얼마나 됐죠? 최소한 뭐는 돼야 돼요? sophisticated.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누가 sophisticated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험 목표상 sophisticated 한 사람한테만 팔아야 되는 게 35명까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non-accredited라고 할 때라도 sophisticated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아예 팔면 안 되는 거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광고 못 하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못 팔고요. 그 다음에 팔고 나서 10일 안에 notify SEC한테 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정보 제공해줘야 된다. 자, CF에 보니까는요, 몇 년 동안은 SEC가 504에서, 맨 위에 거요, 504에서 General Public Selling Effort를 인정을 해줬어요. 광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또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1999년에 다시 제한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지도 못하고 2년 동안 되팔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 와일리 기재를 보면은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옛날 기출 문제를 해놨는데 답을 안 바꿔놔가지고, 이게 강의 내용과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누가 맞아요? 와일리가 틀리고 제가 맞습니다. 자, 이게 법이 바뀌었는데 와일리가 업데이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504는 뭐를 못한다? 광고 못한다. 그리고 2년 동안 판다 못 판다? 못 판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표가 있으니까 표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은 다음 세일이 아니라 뭐면 익스체인지면요. 대표적인 익스체인지가 뭐가 있습니까? 스탁 디비던드 또는 스탁 스플릿, 그죠? 네. 이런 것들은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의 수가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유가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그냥 주식도 늘리면 되겠고요. 이슈어가 아닌 사람들이 어떤 파는 어떤 이런 증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신고서에 제출 의무가 없다. 이렇게 5가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5가지예요? 다시 한번 인트라스테이트 exemption, 그죠? 준해 발행. 두 번째는요. 레귤레이션 A, 500만 불 넘어가지 않는 1년 동안의 발행에 대해서 어프링 서큘라, 감사받지 않는 재무제표가 들어가는 어프링 서큘라 제출해라. 자, 레귤레이션 D, 504, 550 각각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일이 아니라 스탁 스플릿이나 스탁 디비던드와 같은 익스체인지였다. 그 다음에 이슈어가 아닌 사람이 파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SA1이나 S2나 이런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증권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증권 발행에 대해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몇 년도법 위반이니까 33년도법 위반이 되어지고요. 자, 섹션 어디로 처벌받아요? 11 가서 처벌받죠. 11 가서 처벌받습니다. 자, 11의 요건 2가지입니다. Material misstatement, 그죠? 두 번째, 유가증권서의 중요한 어떤 허위 표시가 있었대요. 두 번째는요, damage. 뭐가 없으니까 intention과 reliance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due diligence, defense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과 이 사람이 손해본 것 사이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이제 33년도법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34년도법은 넘어가 볼게요. 34년도법은 유통과 관련된 거니까 3년도법이 두껍겠어요? 4년도법이 두껍겠어요. 우리가 증권거래법이라면 일반적으로 34년도법을 얘기를 합니다. 증권이 발행되고 나서 사기도 치고 뭐 이러잖아요. 주식, 뭐죠?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시세 조정도 하고, 주가 조작도 하고, 이런 게 다 34년도법, 내부자 거래, 이런 것들 전부 다 34년도법에서 규제를 받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몇 개만 나온다? 5개만 나온다. 그죠? 첫 번째, 등록해놔라. 등록 요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8밀리언이 넘어가고, 엔드 조건이죠? 최소 500명 이상의 주주가 어떤, 액권리를 분산을 갖고 있는 회사면은, 리스팅하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SEC에도 보고해서 뭐 해야 된다? 10K, 8K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상장돼가지고 트레이딩 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년도법에서 면제받았다라고 34년도법 면제받는 건 아니죠. 각각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pure report요.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10K, 10K, 8K. 10K는 감사받은 재무제표, 어디드 파니스먼트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고요. 1년에 한 번, 8K, 10Q는요, 1년에 몇 번? 4번이 아니라 3번, 퍼럴 리포트요. 마지막에는 10K가 나가니까. 8K는 뭡니까? 수시 리포트죠, 그렇죠? 스페셜 리포트. 그때마다 커런 리포트, 그때그때 나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부터 보고서 써야 돼서 이런 것들 8K라고 부릅니다. 10K, 10K, 8K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10Q는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연속불변이에요? 그럼 4년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인사이더 트레이딩 몇 가지 하셔야 됩니까? 3가지 하셔야 되죠. 첫 번째는요. 내부자, 10%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내부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회사의 변호사라든지 또는 그 회사 감사한 회계사라든지 그렇죠? 또 일대주주, 일대 삼대주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몇 프로 갖고 있고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내부자는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의 어떤 웨이트는 주식의 어떤 그 지분율은 굉장히 민감한 어떤 영향을 있기 때문에 내부자들의 주식의 보유를 반드시 공시해라. 두 번째는요. short-term profit이죠. 내가 주식을 사거나 팔았다. 또는 팔았다가 다시 샀는데 근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가지고 차익이 남았으면 이것은 증거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뱉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내부자 거래죠. 인사이더 트레이딩이요. 내부자 거래, 내부 정보를 가지고서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티per, TP가 있는데 TP, 2차 TP, 2차 TP까지도 내부자로 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내부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그거를 가지고서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차익을 남겼으면 그때는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 몇 년도법 위반이다? 34년도법 위반이다. 자, 네 번째, 4번은요. 텐더러퍼죠. 텐더러퍼는 뭡니까?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5% 이상을 구매하고 싶을 때 이것은 주식 시장에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아웃사이더를 통해서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는 거죠. 지금 뭐 삼성전자 주식 100만 원인데 내가 120만 원에 사줄 테니까 나한테 직접 팔아라 라고 하는 게 텐더러퍼고요.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SEC에다 신고를 해놓고 텐더러퍼 스테이먼트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사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무효가 될 수가 있고 3차는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프락시죠. 프락시는 내가 주총 들어갈 때, 내가 저 사람의 투표권을 위임받고 싶다 할 때, 우리가 프락시를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SEC에다가 내가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떤 프락시를 받겠다, 위임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보고를 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가지고 이게 편지가 날아가야 됩니다. 위반했을 때 면허성이나 참 자는법 위반이다.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원을 위반하면은요, 룰 10b5에서 처벌되는데요. 자, 요건은 뭡니까? 중요한 내용을 거짓말했다, 그다음에 구의가 있었다, 믿었다, 미지 났다. 프로드하고 이건 똑같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디펜스는요, 몰랐다, 선이었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자, 103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섹션 18이 있네요. 섹션 18은 뭡니까? 잘못된 서류에다가 사인을 한 사람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인데, 섹션 18입니다. 섹션 18. 그래서 SEC에다가, 리포트에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못 기재했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을, 따라서 섹션 18은 어카운턴트, CPA도 같이 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남아있네요. 그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정신이 없으시죠? 네. 밤에. 네. 1번 문제. Which of the following transaction is subject to register common to Security Act 1933년 333년도법에 따라서 유가증권신고서에 레지스트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레지스트를 리퀘어먼트 해야 되는 어떤 트랜잭션 뭐겠느냐? 다시 말하면 증권거래가 뭐겠느냐 이거죠. A번에 보니까 public sale. 자, 프라이빗 세일에는 퍼블릭 오퍼링을 하는데, 코퍼레이션이 니고시업을 10년짜리 한다. 만기가 9개월 넘어가네요. 네. 뭐 어때요? 증권이죠? 어떻습니까? 등록해야 되겠죠. 신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 퍼블릭 세일인데 체리터블 오거니션이 하는 거예요. 자, 체리터블 오거니션의 세일이나 가버먼트는 면제된다 그랬죠? 세일 어크로스 스테이트 라인 오브 뮤니시플 본드. 자, 뮤니시플 본드 어디서 발행한 거예요? 네.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CD에서 발행한 거니까 그것도 면제고요. 이번에 issuance of stock by the public traded corporation shareholder because of the stock stock split. stock split은 뭐가 아니라고요?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exchange 불가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유가증권에서 지주가 면제가 되어집니다. 2번 문제.
자, 10b5의 anti-fraud provision의 violation을 입증하는데 가장 어떤 기본이 되는 스탠다드가 뭐겠느냐? 뭐 프로드였잖아요. 프로드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intention이란 말이에요, 그죠? intention. 그래서 B번에 보니까 intentional misconduct죠. 뭐 이게 criminal이거나 strict liability가 dangerous와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고의성 있는 misconduct. 그것이 이제 룰 10b5의 어떤 가장 어떤 핵심 우리가 입증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 3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3번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 CPA 책임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고요. 자, A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B번, C번, D번. 안 보여요. 누가 누구 듣는지. 속으로만 한번 해보세요. 자, 답은 뭡니까? 답은 C번이죠. 그죠? 네. 자, 한번 볼게요. 섹션 11, 다시 말하면 증권의 발행과 관련되는 어떤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 CPA가 어떤, 만약에 CPA가 이제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서리파이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해줬다 이거죠. 유가증권식으로 들어가는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펄처서에게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어느 경우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A번에 보면은요. 펄처서가 CPA 파티에서 사이언털,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자, 네글리전스 섹션 11은요. 내가 유가증권신고서에 중대한 허위 표시가 있다, 손해봤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했죠. 뭘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원고가 리라이언스와 고의성을 입증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A번 틀렸고요. 사이언터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책임을 못 묻는 거 아니죠? 두 번째는요. 펄처서가 CPA와 프리비티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이 결연성이 있다. 내가 직접적으로 CPA하고 계약했다. 이거는 계약법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지금 우리는 증권법이나 불법행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요. 실제로 계약을 한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전부 다 소송의 원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처서가 CPA와 프리비티 입증하지 못하면 CPA가 책임을 안 진다. 틀린 내용이죠. 프리비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CPA가 듀 딜리전스를 프루브했다. 그죠? 어때요? 섹션 11에서 CPA 디펜스가 듀 딜리전스가 들어가죠. 당연히 듀 케어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룰 10b5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룰 10b5는요. 듀 딜리전스는 디펜스 안 되죠? 듀 케어만 디펜스가 됩니다. 네, 듀 케어만. 룰 10b5는 듀 케어만. 그 다음에 섹션 11은요. 듀 딜리전스와 듀 케어가 전부 다 디펜스가 되어진다. 그렇죠? D번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머추얼리 미스스테이트 되어 있다는 거를 입증을 해버리면 당연히 CPA가 책임을 져야 되죠. CPA가 책임을 안 지는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C번에 됐습니다. 4번 문제. 자, 이건 굉장히 쉽네요. 네, 33년도 증권법 레귤레이션 D에서 그죠? 얼마의 기간이 우리가 exemption 어퍼링을 할 수 있는 맥시멈 기간이겠느냐? 어때요? 504에서 100만 불, 500만 불, 금액의 제한 없이, 그런데, 맥시멈 타이밍 피리어드라고 했으니까요. 기간이 있다라고 봤을 때, 맥시멈 얼마가 있느냐? 이거죠? 네. 우리가 1년을 봅니다. 12 months. 혹시 이게 unlimited가 있다 이러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네, 맥시멈 타임 피리어드가 있는데, 네, 여기는 12 months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1년 동안 우리가 금액을 얼마까지 해가지고 면제받을 수 있다 이거죠. 면제받을 수 있다. 자, 5번이요. 자, 5번은 제가 이제 그냥 바로 풀어드릴게요. 섹션 18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더미 문제의 가능성도 있어요. So, what defense must the accountant be established to absolve from the civil liability under section 18? 자, 섹션 18은 아까 뭐였습니까? 유가증권 신고서나 또는 뭐 그 CPA가 서명하는 서류, 10K나 프락시나 이런 거에 이제 내가 서명한 서류가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서명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섹션 18인데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거나 어떤 그 이런 리포트가 파일링 됐을 때
뭐가 가장 좋은 디펜스겠느냐 이거죠. 뭐가 가장 디펜스가 제일 좋겠느냐. 제일 좋은 말 한번 찾아보세요. 그로스 네그리전스가 없다. 이거는 뭐 네그리전스가 없다가 더 좋은 말이겠죠. 그로스 네그리전스가 없다는 좀 약하죠. 듀케어를 했다. 이것도 좋은 말입니다. 10번에 보니까요. 굿페이스 이게 더 좋은 말이에요. 굿페이스였고 내가 스테이먼트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저는 몰랐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B번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D번에 레거 프리비티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프리비티와 증권법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프리비티는 오로지 계약법에서만 연관이 있는 거고요. C번처럼 뭐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요. 6번 문제. 자,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꼭 증권법을 꼭 배워야지만, 공부하셨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According to the secret test 1933년도,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is correct regarding issue of security? 증권의 발행인과 관련돼서 옳은 문장 골라라 이거거든요. 자, 틀린 문장이 아닌 거, 옳은 문장 골라라. 1번에 볼까? 모든 시큐리티 이슈어는, 모든 증권을 발행한 사람은 포텐셜 인베스터한테 스페셜 인포메이션이 포함된 프로스펙터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크레이트 인베스터한테는 이런 거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네, 프로스펙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가증권의 가치 첨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출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증권 팔 수 있다 그랬죠. 자, A번 틀린 문장이고요. 항상 all이나 이런 문장은요 거의 틀린 문장이에요. 네, 이번에 보시면 An issuer is permitted to advertise in initial offering of security. security를 처음에 오퍼링할 때 광고를 permit 받을 수가 있는데 only through, only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only 이런 거, must 이런 거 네, 틀린 말입니다. 프로스펙터스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만이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을 할 수가 있다? 틀린 말이죠. C번에 모든, 이것도 모든이 나왔네. 모든 증권의 이슈어들이 must, 아주 안 좋은 말 계속 나오네요. must register security offering SEC. 그렇지 않죠? 일부 레귤전 D 이런 거 왜 배웠어요?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요. 유가증권 제출하지 않고도 네, 그죠? 네, 팔 수 있다 그랬습니다. D번에 뭐냐? 이슈어가 증권을 팔았는데 fail to meet certain disclosure requirements를 위반했다 이거죠. 네, 그랬을 때 펄처서는요 그거를 이슈어한테 되팔고 프라이스 페이드 한 거를 리커버리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하고요. 네, 바꿔달라, 취소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답은 D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뱅크럽 정리해드렸고요. 증권법 정리하면서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조금 뭐라 그럴까 내용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텍스도 하고 또 나중에 또 BL도 하고 다른 과목들도 우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약간 그냥 포인트만 잡아서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문제 위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은 건지 꼭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이 좀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피드백을 주셔야지 저희가 계속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오늘 수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뭐 조금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저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라는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예, 우리 이번에 이스터 할러데이인데 좋은 시간 또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